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작품, 그의 삶에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1980년 5월이라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장들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가 오르한 파묵을 구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한강 선생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뭐 노벨 번역상이 적합하다든가 뭐 역사 왜곡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튀르키예 정부가 오르한 파묵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강 작가에 대해서 하겠죠. 기념 행사 이런 거 없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작가에 대한 정보, 그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도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길러지고요. 리더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도 더 생기겠죠. 그래야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겠죠. 반갑습니다. 역사와 문학 작품의 기억할 가치가 있는 리더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한 주제예요. 리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거하고 문학 사이에 다리를 좀 놓아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제 나름의 소설을 읽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평소에 소설을 읽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약간은 문예비평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학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학 작품 중에는 역사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소설 중에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잘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문학 작품의 저변에는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시대 그리고 작가가 그 작품 안에서 다룬 인물들의 시대 그 인물들이 살았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저자 글쓴이가 전달하려고 했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그런 방식으로 특히 소설을 읽습니다. 오늘 소설에 한정해서 얘기하죠.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소설을 읽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언제 이 소설을 썼으며 그가 그 소설을 썼을 때 그 사회는 어떠하였는가 그걸 봐요. 두 번째는 소설가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다 마찬가지죠.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살았던 시대 그 소설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이 얽혔던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떠하였는가를 또 좀 봐요. 그 두 가지를 좀 미리 살펴본 다음에 작품을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실감 있게 그 이야기가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설 속의 상황이든 또는 그 소설에 알게 모르게 반영되어 있는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이든 그걸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리더라고 하죠. 리더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인 거죠. 근데 보통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되게 리더라고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리더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권력자, 폭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권력자. 리더라고 하든 권력자라고 하든 사람들 개개인의 의사와 소망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어떤 국가 권력의 힘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발전시키거나 변경하거나 뭐 새롭게 형성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문학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질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주제에서 리더는 사람의 관계와 세상의 질서를 이끄는 사람 규정을 하고요.
문학은 사람의 관계와 세상에 관한 이야기. 문학은 이야기입니다. 문학과 리더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리더 또는 권력자가 만든 현실이 문예 창작의 묵시적, 명시적 조건이 돼요. 소년이 온다의 경우에는 5.18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라는 권력자가 명시적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권력자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문학 작품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쓴이가 명시하지 않고 쫙 깔아놓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이 문학 작품과 이 작가의 삶을 규정지었던 질서를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평소에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글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써온 편인데, 제가 평소에 쓰던 글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새로운 도전이니까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까운 예로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작품, 그의 삶에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를 어떤 비평가가 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5.18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전두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980년 5월이라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없이도 일반적으로 폭력의 잔혹성 또는 노벨위원회의 이야기처럼 아주 부서지기 쉬운 인간성, 뭐 이렇게 이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감지하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일부를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외국의 독자들이 소년이 온다를 읽을 때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5.18 코리아 이렇게 좀 읽어본 다음에 이 소설을 읽으면 느낌이 완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요. 마찬가지 이치에서 우리 소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 중에 다른 예를 보면 광장,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 같은 소설이 있죠. 광장은 주인공이 남북한을 오가면서 좌절하는 얘기예요. 이 배우의 이 질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종로경찰서에 끌려가서 얻어터지고 짓밟히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월북해서 북한에 가서 다시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을 맛보게 만든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과 김일성이 만들었죠. 이 광장이라는 작품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허리를 잘랐던 분단, 그리고 양쪽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둘 사이의 적대적 대결, 두 체제의 내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이미 그런 걸 별로 의식 안 하고 사실 소설을 읽어도 돼요. 근데 이제 외국 소설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라한 파묵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노벨상 수상자인데. 오라한 파묵의 작품이 꽤 많은데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순수박물관이라는 아주 허접한 러브스토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주 찌질한 그런 심파 같은 연애 이야기. 약혼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어떤 남자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젊은 여성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뭐 젊은 여자한테 버림받고 원래 짝하고는 갈라서고, 그런 다음에 이 젊은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 십몇 년간 쫓아다니고 그런 얘기예요. 진짜 한심한 흔해 빠진 이야기인데 그걸로 소설 2권을 끌고 가요. 이 오라한 파묵이.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제가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이렇게 허접한 스토리, 단순한 스토리를 가지고 책 2권을 끌고 가다니 재밌어요. 읽어보면. 이스탄불에 가면 순수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소설 이야기가 주인공이 그 여인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물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요. 그게 순수박물관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그 소설에 나오는 모든 소품들, 담배꽁초, 그 여자 집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같이 놀다가 돌아올 때 꽁초를 주워서 와가지고 그걸 보관해둡니다. 수천 개의 담배꽁초도 거기 진열되어 있고요. 아주 예쁘게 꽂아서. 아주 이스탄불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순수박물관. 이스티클랄 거리라고 굉장히 그 번화한 사람 많은 거리 이면도로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오라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을 보면 거기 이스탄불 상류사회 얘기가 나와요. 전부 등장인물들이
대부분이 이스탄불의 아주 부잣집 자제들이에요. 근데 오르한 파묵이 엄청 재벌집 아들이거든요. 원래 재벌집 손자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탄불 상류 사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유럽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그거 나오는 게 왜 이렇지? 터키가 이슬람 사회인데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 아타튀르크라는 정치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르한 파묵이 1950년대 초에 출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탄불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이 독재자, 장군, 계몽사상가, 정치가 엄청나게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남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든 그 과정을 알고 이 소설을 보면 되게 잘 전해와요. 근데 이제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을 읽는 사람들이 터키 현대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의 어떤 세부 묘사의 묘미들을 느끼고 싶다면 파묵이 쓴 자서전을 봐야 돼요. 이스탄불이라는 제목으로 묶여져 있는. 거기를 보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현대 튀르키예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살아가면서 처했던 그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한 파묵과 아타튀르크는 쌍으로 맺어지는 관계고요. 독일 사람 중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둘인데 그 뒤에 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에 나왔죠. 하인리히 뻬를하고 그 다음 해인가 누구 양철북 귄터그라스죠. 예, 귄터그라스가 2년 후인가 받았을 거예요. 1970년대 초중반에. 근데 이제 귄터그라스는 덜한데 이 하인리히 뻬를 소설은 근데 9시 반의 당구 이런 소설들요. 뭐 아담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소설들은 전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만든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는 뻬의 소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초기 소설들은요. 나중에 이제 신변보호라든가 뭐 이런 소설들은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1945년 이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들은 홀로코스트나 나치의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 없이는 이 소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아우슈반의 당구 같은 소설은 할아버지가 유명한 건축가인데 대성당을 지었고요. 아들이 전쟁 때 공병장교인데 그거를 폭파합니다. 자기 손으로. 폭파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폭파합니다. 손자가 다시 건축학과 학생이 되어서 그 부서진 성당 복원 예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필체를 발견하죠. 이 얘기에 3대에 걸친 얘기인데 그 세부 묘사를 보면 뭐 성당이 부서진 데 대해서 영국군, 공군, 뭐 장군이 와서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안 받아줘요. 이 영감님이. 자기가 성당 지은 사람인데.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깟 성당이 뭐라고. 자기 며느리도 죽었고 손주도 죽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그거는 1945년 2월에 있었던 드레스덴 폭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아우슈반의 당구의 스토리가 완벽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인리히 뻬일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문화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뻬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뻬일은 히틀러를 배경으로 해야만 그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조지 오웰 1984나 아니면 카탈로니아 창가 이런 건 이제 넌픽션이지만 이건 역시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스페인의 독재자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작품이 이해 안 됩니다. 존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 같은 소설 유명합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여인이 그 죽어가는 남자한테 막 젖을 먹이는 장면으로 그 소설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죠.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의 양상과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1932년도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뒤에 취임 후 4번 유일하게 미국 역사에서 4번 대통령에 당선된 분인데요. 이분이 초기에 했던 대공황에 대한 응급처치와 그 일을 해나간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 분노의 포도를 읽으면 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 소설을 읽을 때 그때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 작가가 한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인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 그때 그 사회의 질서가 어떠했는지 그 질서에 영향을 미친 어떤 리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풍성하게 그 이야기가 다가온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광서를 늘어놨습니다. 사실 외국 소설을 읽을 때는 작가와 그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읽으셔야 돼요.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세 사람의 작가와 세 사람의 리더 또는 권력자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사례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아타튀르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요즘 터키 공화국이 이제 외국에 표기하는 이름을 원래 우리도 대한민국 그러지만 국제적으로는 코리아 이렇게 해요. 스페인 같으면 정식 국호는 번역하면 에스파냐 왕국인데 보통 그냥 스페인이라고 그럽니다. 헝가리 정식 국호는 머저르 공화국이에요. 머저르 공화국.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냥 헝가리라고 얘기죠.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그냥 터키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자기들이 썼는데 얼마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로 이제 바꾼다고 해서 지금 다 언론에서도 튀르키예로 씁니다. 저도 존중해서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공화국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이제 저 공화국을 저 사람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이 인용문은 제가 오라한 파묵 자서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파묵이 자기들 국내에서 검열이라든가 탄압을 의식해서 명령하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할 얘기를 다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들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가곤 했던 베이올루의 상점과 이스탄불 일부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약탈했다. 술탄 메메트 2세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 군인들이 벌였던 약탈만큼이나 무자비했다. 이틀 동안 도시에 공포를 퍼뜨리고 이스탄불을 기독교인과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오리엔탈 악몽보다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든 약탈자들을 부추기기 위해 정부 지원 조직들이 그들에게 마음대로 약탈하라고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가 오르한 파묵을 구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한강 선생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뭐 노벨 번역상이 적합하다든가 뭐 역사 왜곡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튀르키예 정부가 오르한 파묵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강 작가에 대해서 하겠죠. 기념 행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짧은 몇 개의 문장에 이 정말 튀르키예 공화국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곤 했던 베이올루의 상점. 베이올루란 건 이제 이스탄불 골든혼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일대가 최고로 번화한 상업지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베이올루 지구입니다.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명품 샵이 즐비했던 아주 비싼 부티크 호텔과 상점과 옷가게와 구두가게와 이런 게 명품 샵들이 있던 데입니다. 베이올루가요. 누가 약탈했다? 이 어머니와 함께 가곤 했다는 건 되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베이올루는 최고 비싼 가게들이 있는 데인데 어머니하고 자주 저기를 갔어요. 이 파묵이. 근데 거기를 다 불태워 약탈했습니다. 누가? 군중들이요. 그냥. 군중들이요. 아타튀르크 주의자들이요. 파묵은 아타튀르크를 비판하지 않아요. 이제 이 사건을 비판한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술탄 메메트 2세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 저 표현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저기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써야 돼요. 술탄 메메트 2세는 1453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했죠.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졌죠. 그러고 나서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망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1000년을 더 갑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가 사실상 왕실은 그리스를 썼고요. 이제 그리스 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가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어마어마한 성벽으로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너뜨린 게 메메트 2세, 당시 21살. 오스만 투르크 부족은 흑해 연안에 살던 투르크족의 여러 갈래 중에 오스만 가문이 이끌던 분파예요. 거기가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함락하고 이스탄불로 개명해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죠. 1453년부터 1922년까지 약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제국이 존속합니다. 그때는 튀르키예 공화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메메트 2세가 이스탄불을 정복했을 때 당시
오스만 튀르크의 전통 3일간 약탈을 허용하는 거예요. 약탈, 강간 뭐든지 다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센티브죠. 전사들에 대한. 도시를 정복하면 3일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특권을 줬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박물관 지금 다시 예배당으로 개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거는 약탈을 면했어요. 메메트 2세가 와서 보고 21살의 젊은 왕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저 집은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집이다. 못 부수게 합니다. 거기 그려져 있던 그 프레스코 벽화나 이런 걸 다 회치를 해서 가리고요. 그 구조를 그대로 보존한 채 자미, 그러니까 터키어로 오스만어로 그 예배당입니다. 자미로 개조를 하죠. 그 자미로 개조해서 몇백 년간 쓰던 거를 아까 말씀드린 아타튀르크가 다시 박물관으로 바꿉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때 벌였던 약탈만큼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콘스탄티노플 시절부터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터키 공화국 수립 당시에 주민교환 협정을 맺어서 백몇십만이 그리스 돌아갔고요. 안 돌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떠난 때가 저때입니다. 저게 이제 언제냐 하면 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길어졌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 대한 얘기인데 저렇게 생긴 오스만 제국이 1922년도에 마지막 황제가 해외망명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손을 잡고 전쟁을 쳤다가 완전히 이제 제국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오스만 제국 영토는 지금의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이쪽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남유럽 여기까지 다 중앙아시아까지 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땅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지금의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차지했고요.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 튀르키예 남동부 내륙 지역은 프랑스가 차지했고요. 에게해에 있는 섬, 그 다음에 에게해 연안,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도시들이요. 그건 다 그리스한테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탄불도 연합군이 점령했죠. 프랑스, 영국 이런 연합군이. 꼭 제국이 완전 해체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죠. 오스만 제국의 옛날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나온 게 우드로우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 이거하고 합스부르크 제국, 비인의 수도를 두고 있던. 거기도 영토가 엄청 많았는데 그 두 제국이 다 1차 대전 때 망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튀르키예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압도적 다수인 지역만 챙겨서 만들어진 게 튀르키예 공화국이에요. 이 일을 한 사람이 아타튀르크입니다. 이 아타튀르크는 출생 연도도 불확실해요. 1880년대 초에 그리스 북부에 마케도니아 주가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말고요. 마케도니아 주가 있는데 거기 테살로니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하급 공무원, 말단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때는 막 다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군사예비학교, 이스탄불 사관학교를 나와서 오스만 제국의 장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차나칼레라는 이제 지중해를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에게해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해협입니다. 거기에 갈리폴리 반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 전투에서 전쟁 영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국이 해체되고 나서 오스만 제국 군적을 버리고 정치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터키 민족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주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에게해 연안 땅을 다 되찾고요. 섬도 일부 몇 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르메니아한테 동부 지역 찾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하고 이렇게 협정 맺어가지고 자기 영토를 확정 짓습니다. 혼자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근데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따라줍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전쟁 영웅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사람. 아주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고 민족주의 혁명가고요. 계몽사상가고요. 대통령이고요. 공화주의자고 동시에 독재자였어요. 16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대통령으로. 핵밀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튀르키예는 이슬람 사회인데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하고 아주 달라요. 파묵의 소설을 보면 그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상류 사회는. 이 사람이 한 일을 몇 개 대표적인 걸 들면 헌법에 이슬람 국교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슬람 국교 조항이 없는 헌법을 만들어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정교 분리를 하죠. 종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항목을 넣습니다. 이스탄불 시내에 가면 제일 번화한 이스클랄 거리 양쪽에 그리스 정교 교회, 무슨 유대교회, 예배당, 개신교회, 성당 다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탄불의 문화적 다양성이 살아남은 거죠. 칼리프 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최고 권력자가 종교 지도자를 겸하는 이 제도도 폐지합니다. 황실의 후손들을 다 나라 밖으로 추방합니다. 완전히 단절하죠. 종교학교를 폐쇄했고요. 종교법원도 없애버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요. 여자는 수건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슬람 성직자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올 때는 종교 복장을 입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하죠? 학교를 만들고요.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했고요. 성평등법을 만듭니다. 여성 판사를 임명하고요. 여자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한 20명 정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사석에서는 여자들 험담을 엄청 했다고 그래요. 최초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네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슬람 율법을 폐지하고 현대적인 형법과 민법을 도입했어요. 공개퇴형, 그리고 예배에 불참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다 없앱니다. 중앙은행 설립하고요. 아랍 문자를 버리고 알파벳을 도입합니다. 국제도량형 받아들이고요. 휴일 제도를 실시합니다. 국제연맹에 가입했고요. 터키 역사협회, 튀르키예어 보급협회를 만듭니다. 그때만 해도 오스만어를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이. 이스탄불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을 엄청 많이 만듭니다. 예배를 아랍어가 아닌 튀르키예어로 하도록 강제합니다. 예, 아야소피아 예배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합니다. 그때까지 성이 없었어요. 아타투르크가 태어날 때는 그냥 무스타파였습니다. 성이 없어서.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스타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케말을 붙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됐죠. 이게 현대적인 호적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등록제도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을 자기가 정하죠. 그게 아타투르크입니다. 투르크의 아버지.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제 1938년 11월 10일에 예순도 되기 전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합니다. 평생 술고래였고요. 줄담배였고요. 너무나 불규칙하게 생활을 했고 잠을 적게 잤다고 그럽니다. 시신이 앙카라 민족학 박물관에 안치됐고요. 터키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자로 선포됐고, 지금 돌마바차 궁전이라고 해서 대통령 궁으로 사용했던 그 관광 명소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시계가 9시 5분에 고정돼 있죠. 그 궁 안에 죽은 시간. 이 사람이 이제 1920년대 초에 그리스하고 주민교환 협정을 맺어서 150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이 떠나고 그 많은 숫자가 터키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955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테살로니키에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땅에 거기 영사관을 설치했어요. 영사관과 생가가 붙어 있는데 거기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작극, 튀르키예 정보기관의 자작극,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탄불의 다양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스탄불이 완전한 터키 도시로 변모한 계기입니다. 이게 이 사건들이요, 아타투르크 오스만 제국 시절,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타투르크의 존재, 그 아타투르크 집권 16년 동안 벌어졌던 터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 과정을 알면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자서전도 재밌습니다. 파묵하우스라고 나오는데, 파묵하우스가 뭐냐면 오르한 파묵의 할아버지가 이 아타투르크 시대에 그 철도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거든요. 이 5층짜리 그 집을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몇 층에는 할아버지가 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살고 고모가 살고 이렇게 파묵집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로 내주죠. 초등학교로 기부하고 그 집을,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집을 구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파묵하우스 얘기도 나오고,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만들어져서 제국 시대와도 다르고 다른 이슬람 국가와도 다른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내 마음은 빠강도 그렇고요. 거기 막 도망가고 뭐 남자하고 여자 도망다니고, 그런데 뭐 갔는데 원래 동생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잘못해서 언니가 따라와서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소설들도 있고요. 오스만 제국 시대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쓴 소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옛날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1차 대전 이후의 터키, 이스탄불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한 파묵의 소설은 아타투르크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으려면 굳이 아타투르크 전기까지 읽지는 않으시더라도 검색 엔진 가동해서 아타투르크의 생애에 대한 간단한 흐름이라도 이해하고 이걸 보면
그리고 오르한 파묵을 다시 찾아보고 파묵의 성장 과정과 가족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으면 제가 말씀드리건대 분명히 다른 맛으로 그 소설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트르키의 현대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리더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읽어요. 이게 외국 소설을 읽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소년이 온다를 읽을 때 전두환을 알아야 이 소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을 때는 이승만을 알아야 돼요. 그때의 권력자들이요. 스탈린을 모르고는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스비치의 하루 같은 소설을 이해 잘 못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고생하는 얘기로 보이는 거죠. 그 소설은 스탈린 체제가 무엇인지 알면 소련 사회의 압축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용소가. 정말 풍성하게 어떤 문학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소화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 오르한 파묵과 아타튀르크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수박물관 진짜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순수박물관 입장 티켓이 하나 인쇄되어 있거든요. 그 책 들고 가면 공짜 입장 시켜줍니다. 순수박물관에. 저는 무거워서 안 들고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담배꽁초 몇천 개 벽에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오르한 파묵이 소설을 쓸 때 이스탄불 시내의 순수박물관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연애 이야기를. 여주인공이 했던 목걸이, 귀걸이 잃어버려가지고 뭐 한쪽 잃어버려서 했던 그런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박물관에 가서 그 소품들을 보면서 소설 스토리와 그 장면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재미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니히 벨의 작품도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요. 하이니히 벨은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이분이 독일 사회민주당 당원이기도 했거든요.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던 독일 경우에 1970년대 초에 빌리 브란트 연방 총리가 이제 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사회민주당에 가입도 했고요. 이제 나중에 연세가 더 드시고 난 뒤에는 녹색당으로 태도를 바꾸셨어요. 소설이 퀸트그라서의 소설은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온 소설이에요. 다 난해하거든요. 양철북 같은 작품도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고요. 90년대에 발표한 광야 같은 소설도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니히 벨 소설은 해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별로 안 나와요. 비평가가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먼저 하이니히 벨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다는 것은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당시 국내에서 하이니히 벨이 적군파와 관련해서 적군파를 비호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에 해당하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슈프링어 그 출판사 또는 뭐 신문사의 여러 매체들한테 이제 색깔론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테러를 막 비호하는 작가라고 공격받아가지고. 실제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분이 적군파 그 테러리스트가 주인공으로 나온 소설도 쓰고 그랬습니다. 신변보호 같은 소설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소설이고요. 근데 이제 노벨상을 70년대에 받은 거니까 되게 그전 작품들 이 평가를 받은 거죠. 이제 대표적인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아우슈바나의 당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우슈바나의 당구는 1945년 2월 드레스덴 폭격을 생각하면서 그 소설을 봐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드레스덴 가보신 분? 거기 성모교회 되게 유명한데 프라우엔키르셰라고 그래서 성모교회라고 2차 대전 때 완전히 녹아버린 건물인데 그걸 복원해서 지금 만들어놨죠. 루터파 교회인데요. 앞에 루트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레스덴 자체가 거기서 약 20만 명 가까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이미 전쟁이 거의 다 기울어진 마당에 군사시설이라고는 없는 드레스덴, 독일이 엘베의 피렌체라고 자랑하던 그 문화도시, 인구 10만 남짓밖에 안 되던 체코 스테텐 지역에서 독일군이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 있던 독일 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던 그 도시를 영국군하고 미군이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폭격을 해서 도시를 완전 잿더미로 만듭니다. 사망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때 이 프라우엔키르셰
성모교회가 다 녹아버립니다. 불타고.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거치는 동안에 그 동독이니까요. 폐허 상태로 있다가 통일되고 나서 복원을 하죠. 그 도시의 그 폭격과 관련되어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만들어낸 인물이 히틀러예요. 그죠? 히틀러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을 왜 그 나치당을 제1당,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어줘서 저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가 민주주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비극을 불렀잖아요. 근데 독일 국민들이 몰라서 찍었다? 그거 아니에요. 알고 찍었어요. 히틀러가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잡혀가서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10개월 만에 석방되거든요. 그 보수적인 왕당파 판사들이 다 풀어준 거예요. 그때 쓴 책이 이제 이 나이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제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1933년 1월 30일 날 총리로 지명이 되거든요. 이때 총선에서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당과 보수 정당들의 연립정부 총리로 힌덴부르크라는 그 1차 대전 때 독일 전쟁 영웅, 패전은 했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국 총리로 히틀러를 지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지명했을 때는 정말 이상한 놈인데, 좀 괴상한 놈인데 연설 잘하고 정치 신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잘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 되지 뭐, 이런 심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총리로 지명됐던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총통 관저에서 자기 관자놀이를 권총으로 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났어요. 1889년도에 오스트리아 북부 지역에 인강이라는 조그만 강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세관 공무원, 하급 공무원이었고요. 그림을 좀 잘 그려가지고 1907년에 빈예술대학, 되게 유명한 예술대학입니다. 빈미술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좀 합격시켜주지. 그랬으면 예술가로 갔을 텐데. 그 이제 못 들어가고 빈에서 있으면서 엽서 그려서 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빈에서 살던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거를 이제 많이 가지게 됐고요. 동시에 노동조합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멸, 지도 가난하면서. 그리고 이제 독일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 돼야 돼, 이런 대독일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은 기생충이야, 이런 반유대주의. 그리고 인종이론, 우생학,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너 군대 와 이러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뮌헨으로. 왜? 오스트리아는 시시해. 독일로 가서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하죠. 병사로 입대해서 철십자 훈장을 2번 받습니다.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군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저기 극우 단체들이 막 만들어질 때인데 1919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독일에서 처음으로 민주정부가 서죠. 바이에른이라는 소도시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이끄는 그런 중도좌파 정부가 섭니다. 이때 바이에른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비슷한데요. 여기가 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극우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죠. 이름에 당이 들었습니다. 독일 노동자당. 웃기죠. 노동자당인데 극우단체예요. 근데 이제 군부가 그때 정치군부여가지고 동향을 감시하고 있어요. 정치 동향을. 그러다가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이거 어떤 데인지 네가 한번 가봐.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 상등병을 그걸로 파견을 해요. 그 이제 가보고 되게 마음에 드니까 히틀러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여기 555번 당원이 됩니다. 그러고는 기깔난 연설 솜씨로 새로운 당원들을 모집하면서 주도권을 잡아서 당 이름을 바꾸죠. 이게 나치당입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줄여서 나치당. 조직도 잘해요. 제대해가지고 실업자로 되어 있는 군인들, 학생들, 노동자들을 모아서 돌격대를 만들어요. 돌격대 만들어갖고 이제 좌파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쳐들어갖고 이제 쌈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뮌헨에서 왕당파들이 왕정복고 연설을 하는 데를 돌격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정부 수립을 선언했다가 경찰에 잡혀가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10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글을 썼냐면 제목이 거짓, 거짓말, 어리석음, 그리고 비겁함에 대한 4년 반의 투쟁이라는 선언문을 씁니다. 이게 나이투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까지 횡설수설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냥 온갖 갖가지 인종주의 이론과 편견으로 가득한 그런 횡설수설한 그런 글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대목이 있냐면 지금 이 대목이 있습니다. 나치당은 당의 강령이에요. 거의 의회주의를 부정한다. 대놓고
다수결 논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책임을 진 지도자는 무조건적 권위를 가진다. 지도자는 무제한 권력과 권위를 부여한다. 그가 원칙을 어기거나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지위를 빼앗고 새 인물을 새로 뽑는 것은 지지자의 자유다. 이 원리를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최고 과제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영웅만이 지도자가 되는데 적합하다. 인류의 진보와 문화는 다수결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독창성과 행동력에서 비롯했다. 의회 제도에 참가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퇴폐 현상의 의회 제도에 참가하는 것은, 나치당이 선거에 출마하는 거 왜 하냐? 인류의 가장 심각한 퇴폐 현상의 하나인 의회 제도를 없애기 위한 활동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우리 왜 출마했냐? 국회를 없애려고 출마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을 제1당으로 뽑아줬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모르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차지했냐 하면, 저렇게 해서 이제 총리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대통령한테 지금 뭐 국회 구성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해산하고 새로 총선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인해야 돼요. 대통령이 오케이 새로 해. 그래서 선거를 새로 하게 됐어요. 3월 초에요. 1933년. 근데 2월 27일 밤에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네요. 불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치당의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정신이 이상한 노숙자의 방화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 나자마자 국제공산당의 소행이다. 이렇게 해서 공산당이 그 당시에 의석의 17%를 갖고 있었는데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총리 권한으로.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으니까 대통령 긴급조치 같은 정권위임법, 그러니까 에어매히티궁스게제츠라 그래서 독일어로 모든 권한을 총리한테 주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를 새로 했어요. 이제 곧 공산화 될지도 몰라. 이래갖고 공포 마케팅을 해서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3분의 2는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군소 보수 정당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그 중에 제일 이제 협조를 한 게 뮌헨 바이에른주, 거기에 젠트룸 파르타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앙당입니다. 번역하면 가톨릭 중앙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한 70명이 넘었어요, 의원이. 거기를 꼬셔가지고 3분의 1을 넘겨요. 그래서 이제 정권위임법을 의결한 다음에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나치당 하나를 제외하고 다 해산시켜버리죠. 그 가톨릭 중앙당 포함해가지고요. 그때 그 가톨릭 중앙당의 후신이 지금 김인년 기사연 연합정당이거든요. CSU라고 그래서 그게 바이에른주에만 조직이 있는 정당이에요. CSU 독일어로. CDU 이게 이제 김인년이고요. 김인당이고, CSU는 기독교 사회당 그런 건데 그 두 당이 자매당이에요. 김인당은 바이에른은 당이 없어요. 또 바이에른에 있는 당은 거기만 당 조직이 있고 다른 데는 당이 없어요. 둘이 손잡고 이제 보수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의 후신입니다. 이게 그다음부터 나치가 한 일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히틀러가 한 일은 이제 실업을 해소했어요. 실업. 어떻게 해소했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유대인들의 상점을 다 폐쇄하고 여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전부 아리안족 이른바 순수 아리안족 남자들한테 다 줬어요. 그 실업이 없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엄청 뽑고요. 돌격대 모집하고요. 월급 주는 돌격대. 경찰을 엄청 뽑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난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 침략, 이 노선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가 그런 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보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다 보면 이렇게 패러디가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히틀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막 고함 지르는, 맨날 한글 자막만 바꿔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패러디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대운터강이라는 그 다큐 책이 있어요. 히틀러의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추적한, 재구성한 아주 유명한, 독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몰락, 번역하면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한 달인가 두 달을 재구성한 책입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그 영상이에요. 그거 맨날 뭐 각하 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패러디해서 맨날 사람들이 만드는 그 영상인데요. 거기에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1945년 4월 20일에 베를린 총통관저에서 56번째 생일 파티를 합니다. 괴벨스, 힘러, 괴링 같은 참모들이 다 오고요. 에바 브라운, 연인 에바 브라운도 오죠. 벌써 멀리선 포성이 들릴 때예요. 여기서 막 분노 발작을 일으키고 막 한잠한 다음에 4월 28일 밤에
호적계 직원을 불러다 놓고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에바 브라운하고 결혼식을 하죠. 선서도 멋지게 합니다. 뭐 순수 아리아인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정치위원장과 개인위원장을 작성하고요. 후임자를 지명하죠. 그리고 4월 30일 날 점심을 잘 먹고 그 식당 그 주방장하고 다 인사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경호 인력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오후 3시 30분에 에바 브라운은 청산가리를 깨물었고요. 히틀러는 오른쪽 관자놀이를 권총으로 쐈죠. 부하들이 이제 그 시신에 휘발유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5월 7일 날 연합군이 베를린에 진입을 해서 제국의회 건물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유럽 전쟁이 마감이 됐는데 총독 관저에 먼저 들어온 게 소련군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불탄 시신을 발견했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비밀리에 처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안 죽고 살아가지고 달 뒷면에 가서 지구를 침략하고 있다 이런 영화가 나온 거죠. 전후에 독일 작가들이 쓴 거의 모든 소설들이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벨이 쓴 그 소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 전쟁 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 중에 가장 수작이 하이니히 벨의 소설이었다고 본 거죠. 노벨위원회에서. 그래서 노벨상을 줬는데요. 신변보호 같은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런데 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일 보수 세력이 히틀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 정경련 회장 또는 경총 회장쯤 되는 사람을 적군파가 납치해다가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변보호 주인공은 경총 회장님이에요. 근데 자기 손주도 있고 가족적으로 보면 이제 적군파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군파하고 관계가 돼 있고 테러 활동을 하는 식솔들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손주가 불질러 갖고 저택이 불타고요. 자기 아들은 죽었고 그럴 거예요. 며느리인가 딸이 경호원하고 사랑에 빠져서 도주했고요. 하여튼 개인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주인공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주인공이. 근데 너무 좋아서 막 웃는 장면이 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역설적인 소설인데 그 재밌는 소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우슈바나의 당구는 바로 그런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유대인인 친구하고 어린 시절 얘기가 쭉 나오고 그 친구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이 노골화될 때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제일 중심 주인공은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 얘기인데 셋 다 건축가. 근데 제일 중심 인물은 그 아들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건축가에서 성당을 지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공병장교로 복무하고 있을 때 연합군하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일부러 그 성당을 폭파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투를 하는데 그 성당의 존재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뿌득뿌득 우겨서 저 성당을 폭파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전투에서 엄청 불리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자기가 폭파 지점에 전부 글자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심고 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하면 작전회의를 하는데 그 고위 장교들이 저렇게 귀중한 문화재를 파괴하면 안 되잖아. 성당 얘기를 하면서.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죽여온 자들이 그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저 잘 지은 성당이 안 부서지도록 우리가 전투를 할 수 있지 이 회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지은 그 성당을 꼭 폭파시켜야 된다고 회의에서 끄덕끄덕 주장해서 상사들을 납득시킨 다음에 자기 손으로 폭파합니다. 이 영국 공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게 아니고 아들이 부신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자기 아버지의 필적을 발견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부셨다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그 위대한 건축가로 일컬어지는 그 할아버지의 무슨 공적을 기리는 무슨 시위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안 가고요. 뭐 미니어처로 케이크 만들어서 온 거 부시고요. 그 영감님은 그 전에 영국군 장군이 와서 뭐 악수 청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요. 니들이 왔으면 폭격으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이래야지.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애도를 안 하고 그따위 건물 부서진 걸 가지고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악수를 뿌리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이니히 벨이라는 이 작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면 이 독일 사회에 그 문화적 위선이 있다고 본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냐 도대체. 니들이 문화재 뭐 예술품 운운하는데 그거 전부 허위의식이다. 이 세상에 어떤 예술품
어떤 문화재도 인간의 생명보다 위에 있는 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히틀러가 강요했던 이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네. 뭐 할아버지가 성당 짓고 아들이 부시고 뭐 손주가 그거 발견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드레스덴 폭격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놓고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를 놓고 그러고 그 소설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잘 전해와서 제가 하인리히 벨리라는 소설가를 되게 좋아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의 작품은 해설이 필요 없다는 거. 정말 쉬워요, 소설이.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이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소개해가지고 꽤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랬던 책인데요. 언론의 문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무고한 한 시민의 명예를 짓밟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 되게 재밌는 거는 끝날 때 그 피해를 당한 여주인공이 그 못된 허위 기사를 쓴 기자를 총으로 쏴 죽여요. 쏴 죽이고 자수하러 가죠. 소설 시작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 경찰관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와서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반성해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소설의 시작이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쭉 해놓는데, 독일도 언론이요 우리 못지 않았더라고요. 독일 현대문학 작품의 배경에는 많든 적든 히틀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독일 현대사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데, 독일 문학을 감상하려면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이런 건 이제 우리도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 읽어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균트 그라서의 소설에도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히 벨 소설만큼 명료하게 깔려 있지는 않죠. 그 점 말씀드리고요. 거의 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리더, 이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타투르크도 리더예요. 아타투르크는 모순적인 인물이지만 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수천만 명이 사는 하나의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속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히틀러도 역시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악의 연대를 구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 분도 아니고요, 자신에게 권력을 안겨주었던 질서를 자기 손으로 파괴한 히틀러 같은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리더로 만들어 주었던 질서를 조금 더 낮게,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맡아서 그 위기를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바꿔낸 인물이에요. 독재자와는 거리가 멀고요, 권위주의와도 거리가 멀고요,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규칙을 거의 다 준수하면서 이 일을 해낸 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정착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특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실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후인지 잘 모르겠는데,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그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분노의 포도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거 아마 꽤 많이 읽어보셨고, 이 소설은 뭐 대학의 논술 시험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분노의 포도는 1929년 10월에 시작된 대공황, 세계 대공황, 어마어마한 실업률과 상품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국 중서부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면서 농지가 황무지로 변하고, 그 농민들이 몇 번 국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난에 시달리고 착취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그 참상들을 잘 이제 재구성해 놓은 소설이에요. 대공황기에 미국 중서부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당했던 고통, 그들이 서부로 넘어와서 캘리포니아 쪽 도시에 와서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쓸 때 미국 사회는 이미 그 위기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죠.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갔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그때의 일을 문학작품으로 쓴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스타인백이 그 소설 속에서 묘사했던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 루즈벨트라는 이 대통령. 이 사람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이제 우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1929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시작이.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10월 24일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예측 못했고 원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당국이 개입해서 겨우 진정시켰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 번 폭락이 일어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폭락이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다음에 8월, 그러니까 10월에 시작되어서 10개월 후에 종합주가지수가 10개월 전에 8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전자에서 5만 전자 됐다고 사람들이 난리던데요. 8만 전자가 1만 전자가 된 거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 주식 샀는데 그게 만 원짜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버티면 돼요. 다시 오를 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은행에 돈 빌려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집을 차압당하죠. 개인 파산 일어납니다. 금융기관들은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서 은행이 파산을 하기 시작해요. 은행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에 사로잡힌 시민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들었죠. 근데 은행이 돈 다 꿔줬는데 시제금이 그렇게 없잖아요. 돈을 못 내줘요. 돈을 못 내주니까 은행이 문을 닫는 거죠. 은행이 파산합니다. 그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기업들이 갑자기 돈이 없어져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개인 파산과 금융기관 파산과 기업 파산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형편없이 나빠졌다. 그냥 길거리에서 굶는 사람이 속출하고, 정말 비참한, 그러니까 실업수당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고, 처음에는 실업수당 제도가 있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굶고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아이들이 막 철조망 넘어가서 철도 야적장에 가서 감자를 훔치고, 그 반면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렌지 수확이 됐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오렌지에. 이런 일들이 동시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무기력했고요. 그 당시 대통령은 곧 끝난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전혀 안 살아나고 있었죠.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32년 말 선거였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되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강남 좌파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 1882년도에 뉴욕시티 말고 뉴욕주의 어느 도시에서 아주 부잣집 사업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뭐 테니스, 승마, 골프, 사격 뭐 안 한 게 없어요. 가정교사한테 홈스쿨링 했고요. 어릴 때. 엄청 부잣집. 어릴 때부터 막 유럽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독일어, 불어도 막 다 배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금수저의 엄친아 같은. 콜롬비아 법학대학원 나왔고요. 뉴욕주 변호사가 됐고요. 아주 큰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도 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고, 그 이력을 보면 그냥 잘 나가는 금수저 출신 그냥 정치인이니까 그냥 부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기 권력 누리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 된 다음에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해요. 그리고 노동 프로그램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고위직을 7년간 수행을 하는데, 이때 노무관리, 전시대비, 뭐 위기관리, 병참 이런 데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병사들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에서는 사고나 사건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40이 될 무렵에 소아마비에 걸려요. 중증 소아마비에.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활을 해요.
황무지에 가서 뭐 하고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강도의 재활을 하고, 그리고 소아마비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요. 부잣집이잖아요. 소아마비 백신 개발하는데 돈을 막 댑니다. 그러면서 공직 생활로 복귀를 해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뉴욕주 지사에 당선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미 뭔가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수력발전소 만들고요. 농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 지원하는 사업을 막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노변한담이라는 걸 시작해요. 라디오. 그때 라디오가 처음 나와가지고 대중화돼 갖고 라디오가 지금의 유튜브 같은 거였어요. 노변정담이라고 해서 나중에 대통령을 할 때도 이걸 계속 합니다. 자기 주의 시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지사 재선하는 과정에서 농민 지원책 강화, 완전고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고용보험 도입하는 거, 노령연금 도입하는 거, 이런 강령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 경제가 엉망이 되어 있는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4번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은 있습니다. 헌법에 연임 규제 조항이 없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때 2번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계속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여기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가 계속하게 되면 왕이 된다. 그래서 2번만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묵시적인 전통이 되어서 누구도 3번 도전할 생각을 안 하고 1930년대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4번 됐습니다. 4번. 네 번째 당선되고 나서 1년이 못 지나서 이제 뇌출혈로 별세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거는 그 당시 정치인들, 경제학자들은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국가가 뭐 개입해서 뭘 하는 거는 약간 공산당 같은 거고, 그런 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죠. 근데 루즈벨트의 다른 점은 무슨 소리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심플합니다. 무슨 소리야?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됐다 안 됐다 평가하는 건 니들이 해. 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요. 요건 이제 존 스타인백이 이제 그 참상을 묘사한 대목이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취임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떠들고 있을 시간 없어.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저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되게 놀라워요. 지금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싶은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재산을 빼앗고 여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경찰을 늘리고 군대를 늘리고 돌격대를 모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막 고속도로 만들고 자동차 산업 육성하고 재무장하고 이때예요. 이때 루즈벨트는 뭘 했냐. 이 사람이 1933년 3월에 취임했는데요. 취임하는 날 전국 은행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임시 폐점. 그러니까 이 조치들에 대해서 국회의회가 협조를 다 했어요. 처음에. 전국의 모든 은행이 일단 문 닫아. 아무도 돈 찾아서 갈 수도 없고 거래도 안 돼요. 그래놓고 죽일 은행과 살릴 은행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은행은 다 파산시키고 살릴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그때도 있었지만 권한이 약했어요. 그걸 대폭 강화하고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었어요. 예금이 없어지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우리 예금자 보호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만들고 모든 은행이 가맹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고정 비율로. 안 돼. 금값이 오르니까 덜 줄 거야. 그래서 그걸 유동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요. 민간 금 무역을 금지시킵니다.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조처였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금보험공사 만들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살아있는 은행에 예금한 거는 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출해서 집에 갖다 놔 돈을 이자 주니까 다시 갖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마침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막 난동을 부리고 있네. 그러니까 유럽의 부자들이 불안해졌어요. 금을 막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일자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TVA 사업이라고 테네시 계곡에 그 댐 만드는 거를 지지부진하게 했던 걸 바로 시작합니다. 김극 구제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최저 생계비가 없는 사람한테 현금을 주기 시작해요. 실업자와 극빈층에게 생계보조금도 주기 시작하고요. 노인 지원도 시작합니다. 빈곤 노인들. 애들 학비도 내주기 시작하고요. 실업자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직접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명한 얘기가 습각국이, 우리도 IMF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삼림사업을 일으키면서 청년들을 습각국기에 고용을 한 거예요. 직접. 돈을 퍼주는 거죠. 왜냐? 민간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동안에 우리 관리 못했던 숲에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배낭 메고 야영 장비 해가지고 길도 잘 없는 그런 숲에 들어가서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숲 가꾸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임사에서 이런 거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그리고 지금 뭘 하라는 거잖아. 지금 이 나라는 뭐라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공산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난 할 거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만들고요.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던 거예요. 그전에는 농업조정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부흥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기획원 같은 거죠. 산업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고속도로, 항만, 공공건축물을 막 짓습니다. 이게 다 고용 창출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독점 규제를 강화해요.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환경 감시를 대폭 강화해가지고요.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이런 걸 막 막아요. 노동시간 줄이고요. 잡쉐어링 해야 되니까. 가족수당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요. 사회보장법을 만듭니다. 최초로 누진세를 도입하죠. 그전까지 누진세가 없었어요. 소득세 누진 제도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그냥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내야 돼. 의무교육을 대폭 강화했고요. 노조의 파업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신 전화 시설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게 다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이하면 다른 나라에서 위기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IMF 당시에 했던 많은 일들이 이때는 전신 전화였는데 로즈벨트는 우리는 광통신. 물론 우리는 이제 노조를 장려하거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를 IMF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컨셉은 같아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존 스타인백이 분노의 포도에서 굶어 죽어가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게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좀 자기적이고 어쩐지 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보면서 루즈벨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하이미 벨 소설에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통하는 겁니다. 사람만큼 귀한 것은 없다. 어떤 물질도, 어떤 이념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사람의 생명, 사람의 존엄 이거에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걸 생각하면 리더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이런 것이 리더의 어떤 사명이 아니고 자신이 그 지위에 있는 그 시점에서 펼쳐져 있는 사회적 상황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곧바로 해나가는 것 이런 리더가 진짜 리더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많은 소설들은 대공황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사회를 더 복지사회 쪽으로 이끌어내는 계기로 그걸 만들어낸 위기를 더 나은 질서로 나아가는 기회로 전환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특히 19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소설들은. 물론 그 전에 드라이저 같은 작가들 제가 지금 그분은 정확한 연대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스트 캐리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매가 대도시로 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보고 이제 면접을 하러 가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삭막한 공장지대의 풍경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 아주 삭막하게 묘사해 놓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대공황 때는 만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불경기가 찾아올 때마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정폭된 형태로 왔던 게 1930년대였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알면서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보면 약간 그 소설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함께 좀 섭취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루즈벨트라는 분은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과 더불어서 조지 워싱턴이나 에버럼 링컨이나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가장 미국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이제 손꼽죠. 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링컨 대통령처럼 그렇게 암살당한 분도 아니고 또 많은 시련을 개인적으로 겪은 분도 아니에요. 물론 소아마비 걸려서 중년에 굉장히 고생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수저 출신의 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회적 귀속이 어떤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별 근거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사회 질서를 이제 바꾼 거, 국가 정책을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루즈벨트 이전까지는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모든 선거에서. 근데 루즈벨트 이후로는 민주당이 우세해졌거든. 그거를 이제 뉴딜 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중산층 백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혜택을 보는 어떤 농민들, 그리고 노동조합, 그 리버럴 지식인들, 이런 여러 세력들이 하나로 결속해서 정치연합을 형성을 해서 루즈벨트의 4번 당선을 끌어냈고, 그 루즈벨트 이후에 진보 성향, 리버럴이 더 강한 그런 쪽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을 바꿨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최초의 핵무기를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것도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그거 잘 모르는 분인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편지 써가지고 급하다고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편지도 보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밑에 참모들이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형식적으로 답장만 보내고 말았는데, 영국에 망명한 독일 출신 유대인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해보고 독일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거 폭탄을 만들면 위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자력위원회를 만들고 비밀리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투입해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도 하셨고요.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고,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다가 승계해서 참으로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거 보고받고 너무너무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스탈린하고 회담하던 도중에 비밀 전문을 받고, 스탈린한테 신무기를 개발했는데 뭐 어쩌고 얘기했더니 스탈린이 잘 쓰기 바란다 이러고는 그날 밤에 호텔로 돌아가서 곧바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고 그러죠. 그 당시 저기 사막지 지역에 있던 로셀라모스에 있던 그 연구진 중에 소련 간첩이 나중에 밝혀졌죠. 모든 정보가 다 소련으로 가고 있었고, 소련도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핵무기 만들죠. 하여튼 뭐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은 대통령이세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도 저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자주 저런 스타일의 리더가 나오면 좋겠다. 자기 자신의 관념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보고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의 소망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하는 이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나오면 반드시 문학작품에 반영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검색 엔진이 있어서 너무너무 수월해요. 근데 제가 되게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데, 물론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도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푸시킨이거든요. 푸시킨의 시도 좋지만 딱 하나 소설 쓴 게 대위의 딸. 대위의 딸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대위의 딸을 이해를 하려면 예카제리나라는 그 남편을 사실상 죽이고 황제지위를 찬탈했던 그 레이디, 이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또 부가초프 농민반란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그 소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검색해야 돼요. 부가초프 이렇게 이름 나오면 검색해보면 금방 다 나오거든요. 예카체리나 여제를 엄청나게 칭송했는데 그 소설 속에서는 푸시킨이 현명한 여제께서 뭐 고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찾아보면 예카체리나는 엄청난 반동군주거든요. 그러면 푸시킨이 왜 이렇게 썼지? 검열 때문에. 그걸 모르면 정말 잘못하면 예카체리나 여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걸로 착각할 수 있죠. 푸시킨이 살았던 시대에는 황제의 검열관들이 푸시킨의 글을 다 검열했기 때문에 그 조건 아래에서 써진 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다른 소설도 그렇죠. 이제 뭐 지금은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이 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제 소련 소설, 러시아 소설이 아니고 소련 소설이요.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런 거요. 사회주의 관제 소설 같은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연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면 미하일 셜로프의 고요한 동강 같은 10권짜리로 번역돼 놓은 소설 읽을 때는 지도책을 펴놓고 읽어야 돼요. 러시아 지도요. 그게 전부 러시아 혁명과 내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내전이 발생해서 반혁명군과 혁명군 사이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몇 해 동안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얘기거든요. 그럼 주인공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 뭐 고얀 동강 같은 동강 하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혁명군에 가담해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막 전선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러시아 혁명사에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위치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책을 펴놓고 주인공 전선을 따라가면서 보면 훨씬 실감이 있거든요. 지도책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역사책도 필요해요. 지금은 책 안 읽어도 검색이 되니까.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작가에 대한 정보, 그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도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길러지고요. 그 다음에 리더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도 더 생기겠죠. 그래야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겠죠. 그래도 하나? 이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요지는 오늘은 뭐 정치나 역사나 리더에 대한 얘기보다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을 보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수록 더 좋잖아요. 맛을 더 많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 사람들이 소년의 온다를 읽을 때 5.18에 대해서 알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그 소설을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맛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비결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의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